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킵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 의혹에 연루돼서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7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특검팀이 사실상 좀 문을 닫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그 외제 승용차를 부인이 지금 탔었고요. 예. 또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250만 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명절 선물, 특히 대개 가메이 같은 것도 받아서 이 박 전 특검 일단 도의적 책임 통감하고 있다면서 차후에 해명하겠다면서 일단 특검직을 사표 쓴 상황입니다. 그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인데 대가성을 논하지 않죠. 일단 공무원 신분에 있으면 무언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이제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용하면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거나 또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본인 박 전 특검의 직무와 관련돼 있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뇌물죄가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이 박 특검의 위치가 공직자여야 그렇죠. 되는데. 세 팀이죠. 공무원, 선생님, 언론인 새 어떤 직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공무원, 공직자이냐 이 부분이 문제됩니다. 예. 특검입니다. 한시적 특검이긴 한데 한시적 특검이니까. 일단 건의위에서 내부적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요. 일단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 전 특검 입장에서는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해요. 공무를 받은 일반인이다라고 그래서 사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유권 해석 자체가 공직자로 내렸으니까 이게 승용차를 받아서 25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네요. 뇌물죄는 일단 뒤로 뺀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에 아예 공무수행 사인은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무랑 관련해서 왜냐하면 특검 업무와 이 수산업자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직무 관련해서 받은 건 아니고 내 신분이 공무수행 사인이다. 근데 흔히 이제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행 사인이란 말을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데 예? 교통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찰은 아니지만 어떤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서 질서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전형적인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박영수 특검의 이 논리가 약한 것이 특검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법을 보면 특별검사의 직위와 관련해서 형법 등을 적용할 때는 이걸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이제 권익위 등등에서도 이건 공무원으로 봐서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는 수탁 사인 이러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공무원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입건 아직 안 됐지만 될 것 같기도 하고 논쟁은 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특검을 수행하는 동안은 공무원으로 봐야 돼. 변호사냐 공무원이냐는데 변호사직을 휴직을 하고 한시적으로 그만두고 공무원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탁 사인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판단했을 때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상당히 좀 높아. 그 김영란법 위반은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유권 해석 등등으로 봤을 때 저는 더 나아가서 뇌물죄도 대가성 부분인데 예? 특검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특히 특검 관련된 검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검사들한테 예컨대 알선하거나 했다면 알선수재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아주 선배 특수 검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후배 검사를 소개해주면서 뭘 해줬다.
라고 하면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 부분도 뭐 문제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부장 검사, 그 부부장 검사도 박영수 특검이 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소개시켜줬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사건 관련성은 없거든요. 이 가짜 수산업자가 다른 어떤 사건 관련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번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경찰 출석했어요. 예, 오늘 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조금 전 6시쯤에 귀가했는데요. 예,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혐의는 이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구체적으로는 골프채 등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홍준표 의원과 또 포항의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이 수산업자에게 가교 역할을 하면서 소개해줬다. 이런 어떤 혐의도 있는데요. 이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 좀 작심 발언을 하고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수사를 마치는 동안 기자들이 그 경찰서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이 이제 공개되기 전에 나를 여권의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회유하려 했다. 뭐 이를테면 Y,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Y를 제거하는데 뭐 일조를 하면 이 일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굉장히 좀 억울하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라는 취지로 작심 발언을 하고 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여권 관계자가 뭐 업자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되는데 법 위반이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논점 이탈인 건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지금 공작이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만일 여권의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면 얘기해.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죠. 밝히는 게 맞죠. 이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는데 이게 그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밝히는 기자 출신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저는 지금 이제 언론인들이 여러 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입건됐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를 좀 돌아봐 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사회에 뭐 비판을 하고 누구에 대해 특히 뭐 얘기를 좀 하고 싶진 않은데 조국 전 장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본인은 뒤에서 이렇게 다 받아 먹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받아 먹은 것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정치적 어떤 모략이다. 이런 걸 과연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좀 손을 얹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잘못했을 때는 좀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받아 먹었잖아요. 예. 이게 또 하나 중앙일보의 이가영 논설위원도 그렇죠. 지금 입건됐는데 똑같아요. 그 사람도 역시 수산업자한테 뭘 받았다는 거죠? 차량을 제공받았다. 차량. 막 자녀들 학비 대납 학비 대납. 학원비 예, 그것은 대납을 TV조선 기자 같은 예. 경우에는 학비까지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그 엄성석 앵커 말고 또 다른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가영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칼럼에서 2019년과 조국 86세대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비판했는데 했어요. 자신은 뒤에서 이렇게 받았다. 아 이게 언론의 민낯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욕하냐는 말이에요. 하지를 말든가 받지를 말든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는 4명이 지금 입건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장 출신 1명, 예. 검사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 언론인 출신은 이동훈 등등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배제 되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했다면 딴 사람들한테 다 돈을 로비 활동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론인이나 공무원이면 똑같이 부정청탁법 위반이 됩니다. 청탁금지 위반. 그래서 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냥 줬을 리는 만무해요. 예.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이 됩니다. 뇌물죄나 아니면 뭐 배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재죄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짜 수산업자는 왜 언론인들한테 이런 금품 같은 걸 제공하죠? 뭐 좋아서 주는 건 아니겠죠. 사랑 뭐 엄청 좋고 근데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줬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 대가라는 거는 보험성일 수도 있고 예. 완전
얼마 안 있어 받을 수 있는 대가라면 대가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것과는 별개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죠. 감찰수산업자. 그렇죠. 예, 구속 기소됐죠. 재판받고 있는데 뭐 경찰 조사에 협조를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워낙 액수도 크고 거의 이제 변제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회복도 안 된 사건이라 이 부분은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또 논점을 흐리려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마 이렇게 기자들을 이른바 관리하고 이 기자를 또 가교로 정치인들과 뭐 인맥을 트고 이랬던 건 아마 그 깜빵 동기인 사람 자체가 전직 기자였고 예. 뭐 이런 데서 연루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감옥 동기라고 하는 송모 씨가 네.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까? 네, 월간조선. 월간조선.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일보 기자들 또 중앙일보 보수지 기자들이 그렇죠. 일단은 이건 많이 된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고 조금 또 떨고 있는 기자들이 더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 자기 사기죄 재판. 그 전에는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재판에서 뭐 크게 뭐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을 좀 닫은 모양새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 보도된 바 뭐 말고는 뭐 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 이런 거 뭐 선물 받고 없어요? 제가요? 저는 네. 받아도 되긴 합니다. 저는 뭐 변호사는 뭐 해당 부정청탁법 위반 대상자는 아닌데 예. 줄 사람이 없어요. 예. 주는 아무도 안 줍니다. 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라도 좀 타게 해주세요. 자, 이 불통이 어디까지 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1심과 똑같이 구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의 구형량대로 이제 선고를 해달라 이랬는데 그 구형량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입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그 밖에 추징금으로도 1억 6,400만 원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하고 범죄에 쓰인 그 데스크탑 2대의 몰수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이 사건 자체는 범행 동기가 학벌 대물림과 거대한 부축적 그리고 부의 대물림에 기인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또 정경심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니라 사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했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나아가서 증거인멸로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검증권을 침해하기도 했고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이란 헌법 이념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졌다.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도 높게 했다. 근데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조국의 시간, 책 이걸 빗대서 얘기를 했다는데 네, 검찰도 최후 진술을 하거든요. 의견 진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예컨대 헌법 이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요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다. 시간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조 전 장관이 지금 회고록을 썼던 게 있죠. 조국의 시간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 뭐 무법의 시간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빗대어서 시간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격앙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항소심은 사실심,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서 최후 이제 진술을 하면서도 상당히 흐느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조국 표적 수사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을 뭐 실패한 입시, 실패한 투자. 이런 작은 부분까지 뒤져서 기소를 했고 나와 스치기만 해도 공범이란 관점으로 사람들을 기소하고 확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2년 동안 보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 이러면서 흐느꼈다고 하고요. 본인의 소중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서는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면서 억울함이 제발 밝혀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언제 결과가 납니까? 결심을 했고 아마 저 판결 선고 시점은 안 잡은 거 보입니다. 8월 중순이나 말쯤 8월 한 10일경 11일경 이렇게 잡힌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이면 결론이 날 것 네. 같고. 두 분은 어떻게 1심과 비슷하게 날 것 같습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이제 확실히 다른 내용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고 대법원에서 이유가 좀 설치됐던 조범동 사건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범 사건에서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대부분 사건은 조범동 등 아니면 뭐 그쪽에서 하는 걸로 공범관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급 법원 입장에서는 달리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모펀드 그 범죄에서 일부 유죄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거의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 큰 축인 이제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하드디스크의 위치라든지 증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 그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터잡아서 나왔던 증거들이 효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몽땅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인멸죄 빼고는 조금 그래야 될 가능성도 지금 있지 않나. 뭐 재판을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1심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사실관계로 이제 좀 제한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1심에서 나왔던 사실관계보다 크게 뭔가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뭔가 변동이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법리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거나 그렇다면 좀 전향적으로 형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안 보이고 다만 뭐 표창장 위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후 진술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뭐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는 딸을 알아보지 않냐. 이거 분명히 내 딸이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샤기컷이라고 하나요? 어떤 이런 머리 스타일 이런 부분들 나를 내가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라고 우리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항소심에서 이것과 관련한 증거도 뭐 있으면 더 제출하고 이랬을 텐데 어떻게 또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건으로 가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장모 사건이 뭐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징역형이 나와서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또 이 아내 사건도 좀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코바나 컨텐츠 그렇죠. 협찬금 수수 사건. 이 사건 다 중앙지검에서 반부패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본인이 누구를 통해서 전주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그 주식의 그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예. 돈을 막 뻥튀기 한 다음에 싹 빼는 게 이런 게 이른바 주가 조작 자본시장 위반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2010년 11년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미술 기획 전시 기획사인데 여기서 여러 회사 특히 당시 남편인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많이 받았던 협찬 이거 대가성 있는 뇌물성이 아니냐라는 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방금 박주미 변호사 말처럼 뇌물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은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 예, 맞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이 뭐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 조작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뭐 이 부분을 뛰어넘었다. 법리적으로 간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포괄일죄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범행을 단독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 뭐 IP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뭐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라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이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이 모든 덩어리 사건을 다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포괄일죄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포괄일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사실상 쩐주 그러니까 자금을 대고 이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검찰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소가 뭐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것이 뭔가 이 IP 접속 이런 내역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그 모친도 동일한 이런 IP에서 수차례 접속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모했다든지 어떤 내부 거래를 이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 정황을 가지고 추정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당시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한 6,340원으로 그 전에 3,000원대보다 훨씬 2배로 뛰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다. 관여가 있고 고의성이 개입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코바나 콘텐츠 협작금 수수 의혹. 이게 핵심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겉으로 봤을 때 2009년부터 코바나 콘텐츠 운영을 했었는데 검찰총장 후보로 오른 후에는 더 늘어납니다. 협찬이.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단순 보험이냐 아니면 어떤 조사받는 기업에서 협찬을 했더냐. 총장의 부인을 아니면 지검장의 부인을. 근데 대부분 또 코바나 콘텐츠가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죄송합니다. 예. 도이치모터스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를 대부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는 조사받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빠져난 게 아니냐라고 돼 있고 이미 지난 검찰의 힘으로 빼준 거 아니냐?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미 네. 지난해 11월 달에 검찰에서 이 협찬 기업하고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예. 통째로 기각이 됐었어요, 그때. 뭐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증거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건희 씨의 1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1억 논란은 무엇입니까? 예, 상당히 이게 또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 모친이 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 센터를 인수하면서 53억 원의 큰 이익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관여한 사업가 정대택 씨과 약정서를 쓰는데 이익을 반반으로 나누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였죠. 그런데 실제로 정대택 씨가 이걸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나 강요로 협박을 받아서 쓴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하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 중에 이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백모 씨, 이 법무사인데 나와서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얘기가 맞다. 협박 내지 강요가 있어서 이 약정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항소심 가서 돌연 말을 바꾸죠. 내가 사실 아파트 한 채랑 수억 원을 받기로 하고 위증을 해준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사람 말이 자꾸 바뀌네.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전대택 씨의 유죄로 확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1심의 증언을 드릴 것인가 2심의 증언을 그렇죠. 들을 것인가 할 때 1심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유했다 1억을 들고. 예, 이 백모 씨라는 법무사에게 들고 갔는데 왜 들고 갔냐? 근데 들고 간 사실은 인정을 해요. 예. 다만 화해를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화해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려고 했다는 것이 과연 맞는 주장일 것인지 예.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직접 취재했다는 한 그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시효 얘기를 하더라 김건희가. 그렇다면 공소시효를 따져봤다는 거 아니냐 당사자가. 이게 죄가 없다면 왜 자기가 이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 운운했겠냐. 좀 의문스럽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모 법무사는 지금 사망했습니다만 사망했죠. 백모 변호사가 법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증언을 바꾸면서 또 피해자죠. 정대택 씨 피해자로 주장하는 분. 네. 그분도 역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는 1억 들고 간 건 맞다. 다만 회유는 아니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난 사건인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계속 실수를 줄리부터 해가지고 뭐 말을 많이 하는 편 같은데 예? 글쎄요 뭐 1억 얘기도 문제가 되지만 뭐 네.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말든가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왜 범죄가 성립하면 공소시효 지나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논란거리를 제공한 게 아닐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게다가 우리 일반 분들은 이런 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지 안 지난지 잘 모를 텐데 네, 얘기를 안 했어야죠 사실은. 장 변호사 말처럼 그럼 일부러 찾아봤다는 것밖에 안 네,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역공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글쎄요 윤 전 총장이 당으로 안 들어가면 이런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딱 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주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